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긴데 뭐 특별한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푹 쉬려고요. 아무데도 안 갑니다. 네. 푹 쉬면서 컨디션 회복하는 것도 네, 나쁘지 네. 않죠. 네. 그동안 많이 달려왔으니까. 네, 예. 뭐 이번 주는 사흘밖에 안 되니까 좀 시계를 넓혀가지고 네, 네. 9월 한 달 우리 증시를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해 주시죠. 예, 9월 증시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았고. 힘들었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이게 9월 달 한 달까지만 좀 봤을 때는 코스피가 한 4% 가까이 좀 빠졌고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10% 넘게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9월 한 달간. 네, 한 달간. 그래서 올해 뭐 사실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예. 네, 올랐는데 그래도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는 20% 오른 수치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두 자릿수 정도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더 체감적으로는 좀 안 좋게 느꼈던 것 같고 이게 9월에 물론 8월 중순부터 이게 계속 이어진 거죠.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고유가 이게 9월이 시작된 게 아니라 8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9월에 더 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에 더 심해진 거죠, 사실. 더 악화된 셈이죠. 예. 그래서 특히 FOMC가 끝나고 나서 더 좀 시장이 충격을 좀 받았는데 이번에 그 FOMC에서는 금리는 동결했지만 우리가 딱 이제 그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금리를 마치 한 두 번 인상한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매파적인 그런 FOMC로 좀 끝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긴축에 대한 공포가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고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성장주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개인의 또 매수세를 약화시켰습니다. 고객예탁금이 그래도 50조를 지켜줬는데 이게 48조, 49조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의 이 매수세도 많이 약화가 됐고 또 최근에 거래대금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장에 또 이렇게 관망하려는 심리들도 많이 9월 말로 갈수록 늘어났고 또 올해 가장 큰 대우로 꼽히는 그 두산 로보틱스 이제 청약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그것도 시장에 좋게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수급이 예, 몰리죠. 몰려버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부담이었고 그리고 아직 뭐 결정이 안 됐지만 미국 예산안 처리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셧다운 우려가 예, 있죠. 예, 그래서 9월 말로 갈수록 이제 그게 더 현실화되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9월 한 달 동안은 거의 걱정만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건 뭐였냐면 반도체 가격은 좀 돌아섰어요. 예. 네, 그동안 계속 빠지는 이제 반도체 현물 가격이 9월에는 그래도 조금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이 점은 좀 위안거리지만 이걸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좀 올해 들어서 가장 안 좋았던 그 한 달이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FOMC 이후에 시장이 더 나빠졌는데 말하자면 뭐 금리 두 번 올린 것 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실제로 긴축을 앞으로 한다는 게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도표가 내심 뭐 여기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낮춰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 오히려 점도표가 내년에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올해는 바뀌지도 않았고. 근데 올해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죠? 금리 한 번 더 올리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긴축이 내년 어쨌든 그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공포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얘기가 지금 연준의 이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서 한편에선 좋게 느끼죠. 미국 경기가 좋구나.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경제 지표가 부러져야 이게 상황이 바뀌겠구나. 예. 그러면 경기가 이게 좀 꺾이는 걸 봐야 되거든요. 긴축이 더 장기화된다 이 예. 말이 됐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화되는 거는 뭐 물론 반가운 뉴스인데 이마저도 또 유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또 상쇄를 해버렸고 그래서 이번 FOMC는 여러 면에서 좀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불확실한 거예요. 하이어 포 롱거라고 이 고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앞이 안 보인다는 측면에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더 심해졌다. 그래서 시장이 그 긴축한 것도 아닌데도 긴축 효과가 생겨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미국 셧다운이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누르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말하면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늘어지고 있다 이 문제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미국도 나라인데 이게 합의가 영원히 안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안 되진 않죠. 어느 순간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시장 말하자면 받는 저 충격 강도는 생각보다 큰데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렇게 셧다운 한 적도 실제 있었고 네. 그냥 그 날짜 10월 1일 딱 정해서 그냥 바로 예고도 없이 그냥 바로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2013년인가 아마 그때로 기억하는데 보통은 그 전에 어떻게 합의를 보냐면 임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줘요. 예. 그래서 한두 달 또 늘려놓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결국 봐요. 그래서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근데 올해 공화당 강경파가 너무 세게 나오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은 이제 불안한 거고 그 상황에서 올해가 더 이제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게 지금 예산안의 문제가 지금 정부 지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화당 입장에서 예. 줄여야 되는데 그게 어디 예산이죠? 인프라 예산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경제를 올해 지탱했던 거는 저는 투자 쪽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정부가 돈을 썼거든요. 그랬죠. 예, 그 소비가 좀 약간 둔화되더라도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한마디로 지출 줄이란 얘기예요. 그럼 미국 경기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만약에 합의를 보더라도. 그러면 약간 네. 지금 뭐 내년 대선 앞두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바이든 정부가 돈 풀어서 인기몰이하는 이걸 견제하려는 그런 것도 견제하는 것도 있죠. 있겠네요. 그리고 원래 네. 공화당은 원래 또 재정 확대해서 감세를 좀 원래 하는 편이고 이렇게 지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큰 듯한- 정부 예. 별로 안 좋아하죠. 예. 근데 지금 바이든 쪽은 완전 큰 정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쉽게 월가에서도 이거 쉽게 해결 안 될 것 같다. 아, 근데 임시 예산안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시그널도 없고 네. 이러다 보니까 증시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답답해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황은 예년하고 조금 다르네요. 네, 좀 다르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충격파가 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최근에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 뭐 예. 뉴스도 좀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 국채금리, 이제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게 증시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 현재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4.5%가 넘었고 상당히 높죠. 2년물도 뭐 5.1% 되던데 이 정도면은 우리 뭐 따로 성장주 말고도 일반 전체적인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들 보나요? 일단 여기서 뭐 금리가 괴멸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장 꺾일 이유가 별로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고금리 있잖아요. 이게 유지될 것 같다. 그냥 위쪽에서 꾸준히 유지되다가 이제 뭔가 계기가 생겨야죠. 뭐 미국 경제 지표가 부러지든가 뭐 어떤 이벤트가 뭐 아니면 예산안이 뭐 합의가 안 돼서 정말 미국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이제 약간 매크로적으로 뭔가 쇼크가 생겨야 확실히 좀 꺾이지 않냐. 아니면 물가가 확 꺾이든가 이래야 3월에 되는데. 있었던 실리콘밸리 네. 뱅크 같은 그때 그래서 그런 한번 상황이, 예. 예. 그래서 금리 떨어지고 주식시장 올라가 버렸잖아요. 예, 오히려. 예, 올 수도 있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고서는 지금 당장은 뭐 금리 더 상승보다는요. 예. 시장 예상 그거예요. 그냥 유지될 것 같다. 이 정도 시장 금리면은 기업 중에서도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네. 뭐 말하자면 돈을 제때 못 갚는 경우가 생기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럼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게 특히 뭐 미국 빅테크는 버틸 것 같아요. 예. 돈들이 워낙 현금으로. 빅테크는 버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이게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전이죠. 네. 그때 2007년도 거의 그때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예. 그 후로 고금리 때문에 미국 망가져 버렸잖아요, 사실은. 예. 뭐 서브프라임 터지고. 근데 그때랑 금리가 비슷한데도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되게 잘 버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빠지고는 있는데 뭐 엄청 폭락하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사실 작년 증시가 훨씬 안 좋았잖아요. 예. 근데 그때보다 금리가 더 높거든요, 지금 10년물이. 훨씬 높죠. 네, 높은데도 버텨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버틴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있는 이제 현금 없거나 예. 이제 돈도 잘 못 벌고. 약한 고리가 먼저 깨지죠, 네, 항상. 개인적으로는 4분기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저는 미국 경기가 예. 이 상태면 좀 견디기 쉽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고금리 자체도 부담인데 네.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 들어가야 되고요. 예. 10월 1일부터 당장 들어가야 되죠. 예산안 만약에 합의 안 되면 미국이 정부가 또 돈 쓰기도 쉽지가 않고 거기다가 지금 초과 저축도 많이 소진돼 있고 예. 그리고 최근에 고용 지표도 조금씩 악화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그동안은 사실은 돈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시 뛰어든다는 얘기예요. 이제 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미국 경기에 당연히 부담인데 이게 경기 둔화 속도가 이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부담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근데 국내로 보면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말씀대로 50조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 썩 좋지 못한 신호 아닙니까? 이게 안 좋은 게요. 올해 증시의 주인공 코스닥이고 또 그 안에 주인공은 2차 전지랑 로봇이거든요. 예. 근데 이들을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서 올린 게 아니라 개인들의 힘으로 사실 굉장히 주가 많이 올라갔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한 해였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한쪽을 많이 사서 주가 오른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는데 그 원동력은 뭐죠? 예탁금 기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 고위 예탁금이 58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조 원이 빠져버렸죠. 그럼 결국 개인 올해 증시를 이끌었던 코스닥의 그 원동력이 일단 한 축이 지금 없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2차 전지가 주춤해지니까 예. 개인들이 사실은 특별하게 지금 대체하는 말하면 업종도 예. 투자처를 못 찾은 것 예, 같아요. 못 찾기도 하고 또 이제 추석 연휴도 있다 보니까 6일시잖아요. 예. 그것도 부담되고 미국 금리 자꾸 오른다, 뭐 달러 오른다, 예산안 합의도 안 된다. 그런 이제 뭐 사람들이 굳이 내가 여기서 뭐 여기 불 속에 뭐 뛰어들 필요가 있냐? 일단 그러니까 지켜보자. 약간 네. 위험 회피 심리가 예, 생겼죠. 거기다 또 올해 수익 많이 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예. 특히 큰 돈 버신 분들 같은 경우 연말에 또 어차피 양도 차익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좀 미리 확정해 놓자. 이 부분도 일단 그래서 코스피보단요. 네. 아까 이제 9월에 코스닥이 훨씬 많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개인들의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해소되려면 결국엔 좀 그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수준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외국인 매수세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율 전망 앞으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1,350원이 이제 돌파됐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도 전고점을 돌파하면 예. 그 환율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수출 그 기업들이 어쨌든 이제 그걸 교환하는 수요도 있겠지만 환율 트레이더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트레이딩하는 이제 수요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매수를 하던 쪽에서 손절매가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예. 위가 열려버렸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흔히 뭐 우리 공매도 반대가 되는 거죠. 공매도 네. 뭐 쇼커버링 하는 것처럼 이게 원화를 팔아버리는 거죠. 원화를 팔면 순식간에 1,400원 갈 수도 있는 게 이게 펀더멘탈과 상관없이요. 그냥 예. 갑자기 수급 요인으로. 수급 요인으로. 예. 우리 그런 경우를 주식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펀더멘탈 이 정도인데 예. 더 오버슈팅하는 경우들이 항상 생기는 게 그 수급 손절매 때문인데 이게 좀 걱정되는 건 사실 좀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연휴 기간까지는 또 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게 저는 물론 금리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원화 시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역외 환율 같은 건 시장이 열릴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예. 근데 사실 그걸 지금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여러 가지 또 우리 연휴 기간에 이슈들이 좀 미국에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그나마 일단 다행스러운 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진 않아요. 최근에 보면 이 9월에 물론 한 달 동안 1조 원 정도 팔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8.5조 원 샀거든요. 그러니까 1조면 그렇게 많이 판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안 좋을 때는 하루에 1조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하루 만에. 예. 근데 최근에 뭐 보면 많이 팔면 1,000억. 그리고 그 지수가 2,450까지 급락한 적 한번 있었잖아요. 네. 이번 주에 그때 겨우 한 200억밖에 안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외국인들이 이 지수대에서 적극적으로 막 주식을 팔겠다라는 건 아직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환율도 좀 버텨줄 수가 있겠죠. 예, 이번 달 9월 들어서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 한번 정리해 주시죠. 먼저 이번 9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달에 기관들이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들이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9월 들어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업종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확실히 9월은요, 그 가치주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보험회사들, 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좀 괜찮았는데 이건 좀 변수가 좀 있는 게 만약에요, 10월에 그 혹시라도 10월 들어와서 금리가 안정화된다면 이들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그대로 9월에 매크로 환경이 그대로 이어지면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저는 한 10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조건이라면은 결국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도 아직은 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또 이쪽은 배당 매력도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가치주 중심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이번 9월에 강했던 게 LPG 업종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유 가격 상승 예. 수혜 업종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가스 업종이나 이 석유 업종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좀 강했는데 지금 국제유가도 사실 쉽게 좀 빠질 분위기는 좀 당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LPG 업종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던 섹터 중에 이번 달에 좀 올랐던 게 눈에 띄는 게 자동차주입니다. 예. 자동차주들이 정말 부진했는데 이번 달에는 어쨌든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좋아서는 아니고 그 방어주로 네.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워낙 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배당도 그러니까 약간 보험 성격 보험주랑 그래서 이들 업종들이 일단 10월 제 생각에는 한 10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좀 시장보다 견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10월에 주도주가 어떤 쪽일까? 뭐 9월 같은 경우는 특별한 주도주도 없었는데 10월 시장을 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월 말로 갈수록은 실적 장세로 좀 갈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계속 지금의 이 금리나 이런 환율 부담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막힌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서는 아마 10월 중순까지는 여전히 가치주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보험주들도 뭐 괜찮고 특히 뭐 금융, 특히 이제 통신주들이 요즘에 좀 조금씩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통신, 그 대표적인 방어주가 음식료인데 요즘에 음식료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요. 라면은 많이 올랐고 그동안 가공식품은 못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뭐 제일제당 같은 기업들도 한 번씩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원재료 가격이 좀 떨어지기 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밀 가격 이런 거 부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그리고 3, 4분기 실적도 그렇게 기대보단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월 중순 이후로 조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금리 정점이 좀 이제 확인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 턴어라운드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조선업종이 일단 살아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이쪽이 꺾여주면 성장주가 다시 한번 예. 리바운딩 하겠죠. 그렇게 되면 10월 말로 갈수록 2차 전지도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실적 발표가 10월 말에 좀 많이들 있거든요. 3분기 안 좋을 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면 금리 꺾이고 만약에 2차 전지 사실 실적 안 좋은 거 아니까 안 좋게 나와도 큰 반응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4분기는 좋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장주의 대장은 지금은 뭐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나 로봇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전처럼 막 이렇게 오른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10월은 일단 좀 금리를 여러분들이랑 판단하시고 금리 수준에 따라서 중순과 하순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 잘 챙겨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연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시간 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NH투자증권의 리서치본부 이제 투자전략부에서 아마 다들 같이 쓰신 것 같은데요. 2023년 주식 비중 확대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제목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짓는 경우가 좀 많지가 않은데 지금 주식을 좀 사야 된다라는 그런 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4분기에 이제 S&P 500을 좀 전망을 해줬는데 올해 고점이 S&P 500 지수가 한 4,580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4분기 경에 다시 한번 요걸 좀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요 여기서도요 채권이 더 유리하다고는 하고 있어요. 채권 수익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하고 있지만 절대 밸류상 채권 대비 주식 매력은 좀 떨어졌지만 그러나 지금 임계점에 있는 주요 지표들 이게 뭐냐면 금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금리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더 레벨업 될까 이렇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뭐 주식 비중 늘리는 건 오히려 타당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래서 임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주식을 늘리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8월에 증시가 고점 찍고 밀린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상승과 중국의 벽개원 두 개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벽개원 달러채 만기 이슈, 물론 최근에 좀 헝다 이슈가 다시 터졌지만 최근에 그 약간씩은 좀 이제 소각면에 진입도 좀 일부 하고 있는데 4분기 들어서면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는 좀 많이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미국 연준도 어쨌든 일단 지금 FOMC에서 약간의 이제 긴축 의사가 좀 표명이 좀 됐지만 예산안 협상이 좀 타결이 되면 그래도 이 미국의 국채 금리는 조금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유가는 단기적으로 너무 오버슈팅을 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되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논리로 인해서 4분기 어느 시점에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을 걸로 일단 NH에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아이디어를 좀 전해주셨는데, 일단 미국은 요새 미국이 좀 소비 둔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지만 뭐 초과 저축도 고갈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미국의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좀 약간 감면해 준 부분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고 있어서 견조할 것 같다 소비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우량 기업들이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요 순이자 비용보다 순이자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네, 이야기죠.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금리 상황에서 이게 금리 올라가는 게 나쁘지 않게 지금 빅테크에게는 나쁘지 않겠죠. 빅테크한테 오히려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 유로존은요 독일은 안 좋대요. 독일은 안 좋은데 이제 프랑스를 봐야 된다. 예. 프랑스가 독일을 대체하는 게 독일은 중국 경기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제조업이 강하니까. 예. 프랑스는 아시겠지만 관광대국이에요. 그래서 리오프닝하면서 수혜받고 또 거기 명품은 그렇게 경기 크게 안 타잖아요. 루이비통도 있고.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항공 수요 늘어나니까 여기에 에어버스가 있거든요. 독일 그 예. 프랑스에. 프랑스. 예. 그럼 당연히 이쪽 수요 늘 거고. 그리고 이 독일은 에너지 문제가 좀 있잖아요. 예. 그 원래 거기 어디죠? 러시아에서 받다가 가스 받다가 예.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근데 프랑스는 거기서 자유로운 게 원전 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슈에서도 큰 영향을 안 받고, 그래서 프랑스가 견제하다면 유럽도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중국은 경기 둔화는 불가피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축소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4분기에 코스피는 저점은 2,450 정도 네. 보고 있고, 이제 거의 왔죠 사실. 고점은 2,750인데 일단 코스피가 더 편하다고 합니다. S&P보다. 왜냐하면 밸류가 낮아서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반도체 수출 증가만 확인이 된다면 좀 전고점 다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는 좀 반도체 예. 요게 진짜로 터닝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꼽아주셨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단 이제 업종별로는 선호 업종은요 반도체, 인터넷, 헬스케어를 가장 좀 우선순위로 좀 보셨고, 두 번째는 연말 배당 기대로 자동차, 은행을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해외 건설기계, 원전 이걸 세 번째로 꼽아주셨고, 마지막은 중국 인바운드. 중국 관광객이 들어온 들어오긴 하는데 수혜를 노리겠죠. 근데 우선순위 좀 떨어진다. 예. 그래서 중국 인바운드, 면세점 카지노는 네 번째. 그렇게 그래서 업종 선호도는 이렇게 순서대로 좀 적어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예산안도 잘 안 되고 국채금리 올라가는데 NH의 의견은 뭐냐면 여기서 더 나빠지겠느냐. 이미 나빠졌고, 그래서 이 불편함을 이용해서 비중을 늘려가면 4분기 어느 시점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이용을 하자라는 그런 전반적인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올해보단 내년을 더 좋게 보는 업종이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